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르네상스 자산운용의 이건규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가 실질적으로 투자하는 데 있어서 네. 제일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 네, 오늘 실전 투자. 실전 투자. 예. 자, 일단 제일 뭐 관심 많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삼성전자. 삼성전자. 예. 얼마입니까 삼성전자? 지금 5만 한 7천? 네, 그래요? 그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5만 7천 정도 되죠. 예. 한때 5만 4만 예. 앞자리가 바뀌었어요. 5만 4까지 갔었죠. 예. 앞자리가. 예. 예. 네. 그래도 많이 회복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지금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지금 상황을 자체를 한번 전반적으로 좀 정리를 좀 해주시면. 네, 예. 근데 이제 삼성전자 분위기가 좀 바뀌고 있다라고 생각은 해요. 왜냐하면은 어찌됐든 주가도 저점을 찍고 회복하는 부분이 결국에 이제 중국 효과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중국 효과가 어떤 부분이냐면 중국에서 이제 소비가 살아날 수 있는 기대감을 뭐 몇 년간 가지고 있었지만 예. 실제로 살아나는 모습은 지난 한 3년 동안 못 봤어요. 근데 최근에 조금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는 부분이 이제 중국에서 이구한신 제도를 계속해서 펼치긴 했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 보조금을 올해는 3배 정도 늘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상태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올해 그 효과가 나타나는 부분이 스마트폰에 대해서는 이제 이구한신 보조금 제도가 시행이 안 됐었어요. 예. 근데 이제 올해 처음으로 스마트폰에도 15% 보조금이 지급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120만 원짜리 이하 폰에 대해서 15% 정도 이제 보조금이 나가고 가전도 마찬가지로 15% 보조금이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올해 처음으로 의미 있게 스마트폰 판매량이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네, 그리고 전반적인 가전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네네. 그런 부분이 좀 눈에 띄게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국내 업체들한테도 그런 부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DB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전에 들어가는 이제 반도체를 생산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DB하이텍의 수주가 이제 크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리노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새로운 디바이스가 나올 때 이제 테스트를 하는 칩을 이제 납품하는 업체예요. 예. 근데 이제 리노공업도 이제 수출 데이터를 보면은 이제 턴어라운드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중국이랑 대만에서 나오는 얘기들은 뭐 저전력 반도체라든지 MLCC라든지 이런 쪽의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라는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기대감을 갖게 되는 또 한 가지 근거는 그러니까 중국의 부동산 가격이 어찌됐든 뭐 크게 반등은 못하고는 있지만 바닥은 찍는 듯한 모습을 최근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만약에 정말 부동산 가격까지 만약에 바닥을 찍는다라고 하면은 중국의 소비 수요 회복이 현실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 이게 단기간의 효과가 아니라 그래도 쭉 이어갈 수 있는 아이디어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현재 생기고 네.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전반적인 IT 수요의 회복이 나타나면서 전자에 대한 어떤 수요도 네. 좀 어찌됐든 바닥을 찍고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DB하이텍이나 네. 리노 뭐 이렇게 쭉 말씀을 몇 개 해주셨는데 네, 그게 중국이 못 만들 반도체는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엄청나게 첨단 반도체라 막 중국이 이것까지는 아직 못하는데 이건 아니고 네. 중국이 아직 뭐 덜 하거나 아니면 미처 하지 않거나 아니면 네. 기존에 관계가 있어서 계속 수입을 하는 것일 뿐이지 조만간까지는 몰라도 곧 이거 중국 제품으로 대체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한테 수주가 오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네. 그러니까 중국에서 다 소화를 하고 소화를 못해서 그만큼 수요가 좋아서 네. 우리나라한테 넘어오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상당히 강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그러니까 이건 같고요. 매우 단기적인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네. 제가 이제 그 부동산을 말씀드린 이유가 네. 결국에는 수요 회복이 정말 춘절 효과냐, 네. 반짝 끝났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도 확신을 가질 수는 없어요. 근데 다만 이구한신 제도가 이제 한 달, 두 달만 시행하는 게 아니라 네. 1년 동안 시행을 하는 제도이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 부동산에 이제 어찌됐든 1, 2성급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이게 막 크게 돌아서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네. 그래프 가격이 쭉 빠지다가 이렇게 살짝 고개를 드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중국 부동산 가격이 만약 정말 바닥을 찍었다라고 하면은 네. 이게 이제 소비의 활성화를 의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종합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구한신 제도가 단기간에 끝날 수도 있겠지만 부동산 가격이라든지 최근 분위기를 봤을 때는 어찌됐든 딥시크 이후에 전반적인 IT에 대한 투자 수요도 네. 투자 열기도 좀 올라오고 있고 이구한신을 통해서 가전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보니 이게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 오히려 저는 약간 긍정적으로 보고 싶은 상황인 것 같아요. 긍정적으로 볼 부분이 좀 많이 있다. 네, 시간이 지나봐야지 알겠지만 지금으로 봤을 때는 어찌됐든
최근에 3년 동안 계속 망해 왔는데 예. 그런 개선의 기미가 희망이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삼성전자에 좀 더 집중해서 보자면 삼성전자는 원래 이렇게 썩 좋게 보진 않으셨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지금도 그 뷰는 그대로 유지를 하세요? 아니면 어쩌면 좀 달라질 수 있겠다는 생각을 좀 하고 계십니까? 저는 딥시크 출연 이후에 예. 삼성전자에 대한 투자 의견이 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쪽으로 좀 바뀌었다라고 딥시크가 나오고 네, 나서요? 네, 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왜 그렇죠? 투자 의견이 바뀐 부분은 삼성전자의 기술력이 좋아지거나 내부적인 변화가 있었거나 뭐 이런 부분은 아니에요. 그냥 이제 시장의 변화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중국 이제 그 주문형 반도체 에이직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네. 에이직 업체들이 이제 삼성전자한테 러블콜을 보내기 시작을 했어요. 그 이유가 그러니까 기존에 삼성전자가 가장 망했던 이유는 예를 들어서 이제 파운드리 사업 같은 경우에는 최첨단 공정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3나노 공정에서 그러니까 수율이 정말 폭망한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TSMC 같은 경우에는 60%대 수율이 나오는데 이제 삼성전자는 20%대 수율밖에 안 나오면서 예. 그러니까 50%에 해당되는 공장을 지금 셧다운했던 예. 상황이에요. 근데 최근에 이제 좋아지는 것들은 3나노 공정에서의 어떤 효율성이나 그러니까 기술력이 좋아져서가 아니라 조금 가전이라든지 뭐 이제 AI 관련된 이제 칩이라든지 이런 쪽에 하이테크가 아니라 약간 레거시 제품들이 좀 좋아지면서 이제 삼성의 이제 파운드리 사업도 이제 바닥은 찍는 걸로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예. 디램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디램은 이제 원비 공정이라고 하는데 5세대 10나노 공정에서 폭망을 했었죠. 근데 이제 그 공정에서 기술력이 살아난 게 아니라 예. 지금 좋아지는 것들은 이제 HBM이 이제 원비 공정화도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원비 DDR5 원비가 망했고 그러다 보니까 HBM3도 망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최근에 이제 중국 쪽에서 투자가 증가하는 것들은 네. HBM2라든지 좀 기존의 이제 HBM에서도 좀 낮은 사양의 수요가 증가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유럽 쪽의 수요의 증가도 사실 이제 완전 고성능 제품의 수요라기보다는 네. 그러니까 중국의 딥시크를 모방을 해서 이제 투자가 증가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완전 고사양보다는 그냥 적절한 수준의 이제 투자를 좀 증가시키고 있다. 거기서 이제 삼성전자의 어떤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SK는 그 최첨단 HBM만 해요? 아니면 이제 그 하이닉스도 사실 다 만들고 있었는데요. 근데 이제 이게 정말 삼성전자한테는 좀 운 좋게 작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너무 이제 HBM3 8단, 12단, 지금은 이제 주력이 12단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12단만 만들기에도 바쁘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좀 진한 버전의 HBM을 이제 우리는 생산하지 않겠다로 얘기를 선언해 놓은 상태예요. SK가? 예, 맞습니다. 근데 그거를 삼성이 먹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네. 약간 진짜 서글프다. 와, 진짜 옛날에는 완전 네. 반대였는데.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딥시크 이전까지 부정적으로 봤던 거는 레거시 제품에 대한 수요 회복이 보이지 않았었고 그리고 이제 기술적으로 뭔가 삼성전자가 이제 뭐 3나노 공정이라든지 이제 10나노 1비 공정에서 이제 개선을 안 보여줬기 때문에 여전히 나쁘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고요. 다만 딥시크 이후에는 이제 레거시 제품들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삼성이 좀 살아나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예전에 삼성이 잘 나갈 때는 진짜 최첨단 잘 뽑죠. 그래서 최첨단 기술 빵 선언하고 그 다음에 그 전에 만들던 제품들은 가격 후려치면서 따라오는 회사들 제끼고 뭐 이랬잖아요. 네. 근데 SK도 모르겠어요. 그 생산 능력이라든지 이게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SK도 그 전략 비슷하게 쓴다면 최첨단 빵 해서 이제 엔비디아 거 열심히 만들고 그 다음에 수율 충분히 올라온 상황에서 가격 후려치면서 HBM 뭐 2 아니면 뭐 3에 뭐 좀 예전 거 뭐 이런 것들을 시장에다가 풀고 시장에다 풀고 왜냐면 앞에서 많이 남으니까 뒤에 건 좀 덜 남아도 괜찮잖아요. 예전에 삼성이 그랬듯이 네. 그렇게 하면서 삼성 괴롭힐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럴 수도 있었는데 그걸 이제 하이닉스가 좀 안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던 부분이 안 하겠대요? 네, 이제 삼성전자한테 좀 후재로 작용을 했고요. 그 그래요? 이유가 뭐냐면은 HBM3 12단을 생산하기에도 그냥 버거운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저사양,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저사양이겠죠. 저사양 HBM을 생산할 만한 여력이 그냥 없어졌던 거예요.
네, 그래서 전략적으로 이제 후발주주할 주자를 이제 죽이겠다. 뭐 이런 판단을 하기에는 그냥 너무 바빴던 상황이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나마 진짜 다행이네. 근데 최근에 좀 나온 기사 중에 이거 네. 약간 삼성전자 같은 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새로운 장비를 좀 도입을 해가지고 반도체 패키징을 네. 이제 하겠다라고 네. 이제 그런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 네. 이 부분은 사실상 뭐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뉴스인지 아니면 근데- 라인업을 다시 다 재편을 해가지고 그 테스트 과정이나 약간의 지연되는 그런 부분으로 약간의 우리가 지연 상황으로 봐야 될 것인지 네.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근데 이제 삼성은 이제 D램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예. 이제 원비 공정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예. 거기에 대한 이제 그 젠슨왕이 이제 디자인부터 다시 설계부터 다시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게 사실 원비 공정이었어요. 아. 근데 이제 원비 공정을 새로 만들기에는 지금 너무 늦어버린 거죠. 그래서 원비 공정에는 지금 보완 투자를 하고 있는 걸로 보여요. 보완 투자를 예, 하겠다. 그래서 이제 워낙 좀 발열이라든지 문제가 좀 심하다 보니까 예. 거기에 대한 이제 보완 투자, 그러니까 제품 보완을 하고 있는 상태고, 예, 예. 그리고 이제 원시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완전히 설계부터 재설계를 하고 있는 상태로 보여요. 아, 완전히 처음부터 다시 네. 재설계를 하고 있다. 네, 예. 그래서 그런 쪽에 이제 장비가 좀 필요하고, 뭐 특별한 몇 개 장비가 들어갔다고 해서 막 거기에 엄청난 의미를 둘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 그냥 이제 원래 가던 스텝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원래 될것 가던 같고요. 스텝이었다. 네. 그럼 이제 삼성전자에 대해서 약간 좀 달라진 뷰 같은 게 적용되고 한다면 삼성전자가 가격을 우리가 주가 네. 뭐 한 8, 9 뭐 이런 것도 한번 꿈꿔볼 수 있습니까? 네, 저는 8, 9만 원 충분히 가능은 한데 네. 상당한 가정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네, 가정이 필요할까요? 잘 된다라는 가정이 필요한데요. 네네. 제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나눠서 사업부별로 좀 나눠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는 이제 파운드리 사업을 말씀을 드리면요. 예. 그러니까 기존의 이제 여태까지의 버전은 이제 3나노 공정에서 망했고 이제 가동률이 50% 이하로 떨어졌다라는 게 현재까지의 상황이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 개선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부분이 아까 이제 중국도 말씀을 드렸지만 최근에 이제 중국 에이직 업체들이 그러니까 삼성한테 의뢰를 맡기고 있는데 그게 3나노 공정이 아니라 4나노 공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기존에 이제 4나노 공정은 그래도 이제 수율이 60%대 나오는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파운드리 사업에서 60% 정도 수율만 나오면은 크게 문제는 없는 상황이라고 봐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4나노 공정이 좀 턴어라운드하고 그리고 이제 가전이라든지 이런 쪽의 제품들은 꼭 3나노 이렇게 최첨단 공정으로 갈 필요는 없거든요. 이제 3나노가 필요한 거는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 칩이라든지 퀄컴 칩 그리고 이제 애플 칩 뭐 이런 것들은 3나노 공정이 필요하긴 해요. 근데 4나노, 5나노, 뭐 7나노 이런 것들은 이제 기존의 이제 가전이라든지 조금 저사양 혹은 뭐 AI 관련된 이제 새로운 것들 그리고 이제 뭐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든지 이제 그 자동차 자율주행 자동차 이런 쪽은 굳이 3나노까지 필요하진 않거든요. 네. 근데 어찌됐든 이제 3나노가 아니라 4나노, 5나노, 7나노에서 수요 회복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든지 특히나 이제 자율주행 같은 것들에 대한 수요가 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삼성전자의 이제 4나노, 5나노, 7나노 공정은 어찌됐든 아직까지는 이제 경쟁력이 있고 네. 이쪽의 수요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바닥은 찍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올해 6월부터는 가동률을 100%로 올리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예요. 100%요? 파운드리를. 네, 파운드리 사업에서. 예, 예. 근데 이제 그게 현실화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좀 재평가가 필요한 부분이 생기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자율주행 대표 주자가 테슬라가 되겠죠. 근데 이제 테슬라 칩 자율주행 칩을 이제 수주할 수 있는 기대감들이 좀 형성이 되고 있다 보니 예. 그런 게 이제 상반기 때 뉴스가 나온다고 하면은 좀 주가가 한번 뛸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네. 좀 중장기적으로 좋아지려고 하면은 그러니까 지금 2나노 공정에 대해서 이제 설계를 하고 있는 상태예요. 네. 근데 TSMC도 2나노 공정 설계를 하고 있는 상태고 TSMC는 이미 60%대 수율을 넘어선 것 같아요. 2나노 네, 공정을요. 2나노 공정에서도. 그래서 야. 이제 하반기랑 내년을 봤을 때 이제 2나노 공정이 좀 메인 공정으로 될 수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삼성전자는 아직은 블랙박스예요. 근데 3나노에서 정말 폭망을 했거든요. 왜냐면은 삼성전자 내부적으로 못 쓸 정도로 폭망을 했었는데 맞아. 과연 삼성전자가 2나노에서
새로운 모습을 보일 수 있느냐? 이 부분은 정말 아직까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태예요. 하지만 만약에 2나노 설계가 잘 나온다라고 하면은 파운드리 사업에 대해서 좀 재평가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겨나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2나노라도 한번 좀 뒤집어야죠. 지금 네. 삼성전자도 잘해야지. 네, 거기에 따라서 주가가 좀 달라질 수 있는 요소가 이제 첫 번째 요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D램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아까 이제 원비 공정에서 이제 망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원비 공정이 이제 10나노의 5세대 공정이고요. 이제 6세대가 원시 이제 그 공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원시 공정에 대해서 이제 재설계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 결과가 이제 중순경에 나올 것 같아요. 올해 중순경에. 그래서 네네네. 만약에 원시 설계가 잘 나왔다라고 하면은 이게 이제 HBM하고도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원비 공정이 HBM3 공정하고 연결이 되다 보니까 원비도 망했고 이제 그 HBM3도 망했던 구조인데 예. 만약에 원시 설계가 잘 되면은 HBM4로 바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 갈림길이 네, 올해 네, 네. 중순에 이제 발표가 되는 원시 공정 재설계에 대한 결과가 되게 네, 네, 중요한 요소로 남아 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3나노 망했는데 2나노 잘 돼? 혹은 이제 그러니까요. 원비가 망했는데 원시가 잘 돼? 예. 이런 부분들이 너무 조금 잘 알 수 없는 부분이에요, 현재로서는. 시장에서 좀 의심을 하고 있군요. 네, 그렇게 갈 수 있나? 아직까지는 의구심이 많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삼성에서 뭐 절치부심을 해서 네. 정말 새로운 걸 내놓는다라고 하면은 삼성전자를 재평가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뭐 제가 이제 극단적으로 말씀드렸던 3등이 아니라 어찌됐든 1등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2등 정도는 해야지만이 좀 재평가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될 수가 있겠죠. 예. 네네네. 그리고 이제 네. 중요한 요소들이 또 몇 가지가 또 남아 있어요? 있는데 네. 그 CXMT가 중국 상시. 마켓셔가 엄청나게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사실 이제 전반적인 디램 업황이 좋아질 거로 생각을 했었는데 나빠졌던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CXMT가 마켓셔가 10%까지 올라오면서 예. 조금 이제 삼성전자나 이제 마이크론 이제 점유율이 좀 떨어졌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미국에서 이제 블랙리스트로 등재를 하려고 하다가 그거를 블랙리스트 등재를 안 했어요. 그 이유가 뭐였냐면은 미국에서 이제 블랙리스트 등재를 하려고 했던 이유는 이제 니네 방산에도 쓰이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국방 관련된 어떤 그런 정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예. 니네한테 블랙리스트로 등재해야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제 CXMT가 그거를 소명을 했어요. 우리는 상업용으로만 쓰인다. 방산으로는 절대 안 나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실제로 그 소명이 먹히면서 다른 기업들은 블랙리스트에 등재가 됐는데 CXMT만 빠졌어요. 근데 올해는 다시 한번 블랙리스트에 등재될 가능성이 있는 상태이거든요. 예. 근데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은 올해 상반기 정도에 블랙리스트가 등재가 돼야지 그러니까 DDR5랑 HBM3로 넘어가는 단계를 막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CXMT는 현재 DDR4를 중심으로 하고 있고 네. HBM2 정도를 생산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DDR5도 생산하고 있다는 뉴스가 있긴 하지만 저는 대규모 양산 설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시험 단계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중국으로 들어가는 최첨단 장비를 막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올해 하반기랑 내년 시황을 굉장히 어둡게 만드는 이제 역할을 할 수가 있고요. 반대로 만약에 CXMT가 블랙리스트에 등재가 된다라고 하면은 삼성전자랑 하이닉스에 네. 상당한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점유율을 일부 회복할 수 있는 점유율을 회복할 수 있고 DDR5랑 네. HBM에서 좀 숨통이 트이게 되는 숨통 트이는. 예,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예. 이게 만약에 이제 삼성전자가 정말 2나노에서 파운드리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지 그리고 원시에서 경쟁력을 디램에서 갖출 수 있을지 그리고 이제 CXMT가 이제 블랙리스트 등재될지 이런 부분들을 알 수 없지만 예. 만약에 이 가정들이 다 긍정적으로 끝난다라고 하면은 삼성전자 주가는 뭐 8만 원을 훌쩍 넘어서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도 있지만 예. 만약에 CXMT가 블랙리스트가 등재가 안 되고 뭐 원시 설계 실패하고 이제 2나노 망한다라고 하면은 다시 5만 원을 깨고 내려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예.
시장별로 그리고 카테고리별로 이제 모니터링을 이제 면밀하게 해야지만이 예. 이게 중요한 부분이 삼성전자 주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작년에 우리나라 시장이 이제 글로벌 시장 상승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만 빠졌던 게 네. 결국엔 삼성전자의 하락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전체 시장을 끌어내리는 부분도 있고 삼성전자를 팔다 보면은 전체적인 외국인 투자자들도 같이 떠나가는 효과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네. 삼성전자의 경쟁력이 살아나야라는 부분이 삼성전자의 주가에도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지만 예. 우리나라 전체 지수에도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클 수 있다. 이런 부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의 재평가가 일어날 수 있는 뭐 여러 시나리오들 네. 지금 쭉 한번 짚어주신 것 같고 네. 또 중국의 그 CXMT인가요? 네. 거기는 블랙리스트. 망하는 게 낫겠다. 라고 생각이 좀 드. 네, 저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지금 뭐 대회 변수에 대해서 먼저 네. 시작을 해주셔가지고 네. 뭐 연결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뭐 칩스법 뭐 이게 또 미국에서 관심이 있고 네. 반도체에다가도 뭐 관세를 부과하겠다 뭐 트럼프 여러 정책들이 네. 있으니까 그러면 그런 여러 가지 카드에서 삼성전자가 어떤 영향을 좀 미칠 수 있을까? 네. 대외적인 변수가 또 많이 있으니까요. 네. 트럼프 뭐 이런 예, 것들. 트럼프 관련해서 그거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관세는 한번 맞고 가야 되는 부분인 것 같기는 해요. 한번 맞고 네. 시작하자. 어찌됐든 관세는 어떤 형태가 됐든 네. 이제 기업들의 실적이 부정적인 건 사실이다라고 예.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카테고리별로 좀 살펴보면은 그 영향이 생각보단 좀 제한적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반도체를 말씀드리면은 반도체는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그리고 마이크론 세 개사가 만들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만약에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은 수혜를 볼 수 있는 것은 마이크론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다만 이게 정말 마이크론한테 정말 수혜만 가냐를 생각을 해보면은 마이크론의 생산 설비는 대부분 대만에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큰 공장은 대만에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차피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 현지 내에서 생산하는 디램이 비중이 별로 없다. 그렇게 크지 않아요. 마이크론도 같이 네, 그래서 관세 맞는 마이크론도 거다. 같이 맞아야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관세를 맞는다고 해서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만 죽느냐가 아니라 그냥 마이크론도 같이 올라온다. 그러니까 가격 부담이 올라온다라고 보면 될 것 같기 예. 때문에 네. 최종 결론은 어떻게 나냐면은 그냥 미국 소비자한테 전가가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관세라는 영향은 뉴스가 나오면은 네.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거 맞고 부정적인 거 맞다. 다만 그 효과가 종국에는 그냥 미국 소비자한테 전가된다. 전가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자동차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은 이제 미국 자동차 메이커들한테 수혜가 갈 것 같잖아요. 근데 미국 자동차 메이커들은 대부분의 부품을 멕시코에서 가져오고 있어요. 근데 멕시코한테 25% 때린다고 네.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이제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체 매출에서 한 25% 정도가 이제 미국 수출로 발생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미국 현지 생산이 절반 정도로 현지에서 생산을 이미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전체 관세에서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좀 상대적으로 이제 제한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미국 자동차 메이커들조차도 대부분 멕시코에서 부품을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관세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종국에는 그냥 가격 인상으로 미국 소비자들만 피해를 보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게 현실적일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관세 영향은 예. 사실 그럴 것 같아요. 관세도 이제 다른 관세 안 맞는 친구들이 뭐 한 여러 개 있고 그다음에 관세 맞는 애들이 뭐 서너 개 또 있을 때 그리고 이제 관세 맞는 애들이 집중적으로 피해를 보겠지. 네. 근데 지금 상황은 뭐 마저도 거의 다 같이 만든 상황이고. 네. 그죠? 그리고 이제 철강을 마지막으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은 예. 이게 25% 그냥 정률로 다 때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상태인데, 그냥 이제 철강업체들의 이제 반응을 살펴보면은 전체적인 철강 국내 업체들이 미국 수출 비중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네. 예, 그리고 높진 않고 뭐 이제 특별한 분야, 이제 뭐 유정용 관관이라든지 이런 쪽의 비중은 좀 높은 상황이긴 해요. 근데 이제 업체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이게 꼭 부정적이지만은 알 수도 있다. 왜냐하면은 똑같이 25%를 맞기 때문에. 네네. 그러니까 기존에 어떤 제재를 받고 있었냐면은 우리나라 철강 업체들은 쿼터제 영향을 받고 있었거든요. 예. 근데 만약에 관세를 똑같이 25% 받고 이제 쿼터제가 없어지게 되면은 그냥 다 전 세계 철강 업체들이 그냥 가격 경쟁만 하면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국내 업체들은 오히려 물량을 증가시킬 수 있는 부분도 존재하거든요. 가격 경쟁을 하게 되면은. 네네. 그래서 이게 꼭 나쁘지만은 않고 네. 업종별로나
업체별로 예. 비중도 다 다르고 반응도 다 다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이 네. 질문은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뭐죠? 질문이 있는데 소캠. 네. 예, 요즘에 가장 또 핫한 네. 그런 이제 뭐 슈퍼컴퓨터 관련된 이런 이제 반도체가 또 네. 나왔고 이거를 어떻게 시장에서 뭐 대표님께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소캠? 네, 네. 소캠. 소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이 엔비디아 GPU 칩을 되게 다방면으로 활용을 하고 싶어요. 예, 예. 근데 이제 지금 비즈니스 구조가 이제 AI 데이터 센터에 조금 편중된 부분이 좀 있거든요. 아, 데이터 센터 쪽으로. 네, 예. 왜냐하면 이제 고성능 GPU가 뭐 AI 성능을 개선되기 위해서 가장 많이 투자가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 이제 매출률이 높은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젠슨 왕이 얘기하는 게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도 얘기하고 자율주행도 얘기를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AI PC PC. 그리고 뭐 이제 스마트폰도 예. 이제 소규모 이제 HBM이 들어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캠과 관련된 것들은 AI PC예요. AI PC. 예. 그래서 3,000달러인가요? 그 발표했을 때 보니까 3,000달러. 뭐가? 소캠 그 슈퍼컴퓨터 엔비디아에서 제시했. 3,000달러밖에 안 해요? 네. 400만 원? 네, 400 한 얼마밖에 안 해요. 슈퍼컴퓨터가? 슈퍼컴퓨터가. 그리고 이렇게 들고 나왔어요, 이렇게. 아 이거 슈퍼에서 쓰는 게 아니고 네, 요 텐디만 해. 이건 아니다. 하여튼 성능이 하여튼 슈퍼컴퓨터인데 슈퍼컴퓨터예요. 근데 그게 400만 원이에요? 400만 원. 그게 무슨 슈퍼컴이야? 근데 이제 한 가지 고민스러운 사항은 뭐냐면 정말 AI PC가 필요한가? 아, 정말 네. 필요한가? 네. 어. AI PC가 나오면 사실 것 같은가요? 게임이.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이제 AI 뭐 챗GPT나 예. 뭐 이제 퍼플렉스 이런 거 돌리기에는 지금 PC로도 전혀 문제는 없어요. 맞아요, 그렇긴 하죠. 근데 네. 정말 AI PC가 필요하게 되려면은 이게 이제 음성 서비스가 아니라 뭐 비디오라든지 뭐 음성 서비스도 많이 이제 가미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도 되게 다변화돼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용량도 되게 많이 차지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소캠이 되려고 하면은 그러니까 같이 가야 돼요. 그러니까 하드웨어만 이건 하드웨어 얘기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소프트웨어가 나와줘야 같이 돼요. 따라줘야 네, 아. 같이 따라줘야 그렇죠.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직까지 불확실성은 있다. 아. 근데 이제 엔비디아가 나가는 부분은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왜냐면 어차피 수요를 증가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우리가 투자할 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과연 이게 정말 수요 드라이브를 이끌 수 있을까라는 부분은 조금 지켜봐야 될 부분 존재한다. 다만 이제 소캠이라는 카테고리가 없다가 생겨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관련된 회사들의 매출액은 빠르게 증가할 것 같기는 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평가해야 된다라고 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소캠. 거기 이제 슈퍼컴. 소형 가정용 가정용 슈퍼컴퓨터. 개인 아, PC. 소캠이 사실 이제 DRAM 중에서도 네. 좀 약간 HBM의 약간 경량화 버전이 소캠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HBM의 경량화 네. 버전. 예. 그 제2의 뭐 HBM이다. 뭐 네. 이런 얘기가 좀 나오는. 아, 그 될까? 집에서 그래요. 컴퓨터 자체를 안 하잖아. 네. 컴퓨터 안 그래서 하세요? 그 부분은 집에서? 좀 불확실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집에서 컴퓨터 할 일이 뭐 있어요? 집에서 뭐 컴퓨터까지 해? 컴퓨터 관련된 이 업무가 있잖아요. 안 해? 나 없어. 없어요? 네, 나는 없어. 난 PC로 이제 일은 거의 아, 요즘에 안 합니다. 사실 핸드폰으로 다 핸드폰 하죠, 내지 사실. 정말 해봐야 좀 그만하면 필요하면 이제 태블릿 정도는 태블릿. 쓰는데 어. PC는 아예 쓸 일이 없는데. 음. PC를 좀 쓰시는구나. 저는 좀 쓰죠. 아 그래요? 어. 집에서. 이걸로 이제 뭐 PPT 만들기 너무 힘드니까. 집에 또 퇴근하고 오면 집에 또 애기도 있고 애기도 봐야 되는데 PC만 계속 보고 계시는구나. 보시면서 바쁘다고 뭐 이런 것도 하시고. 네. 자, 우리 이건기 대표님 쟤네들이 뭐 하나 예. 하시는데 저희 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네. 이건기 대표님 오늘 조금 더 뭐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만 또 장이 오늘 시작을 하니까요. 네네. 네.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네. 일단 삼성전자 그 흐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희가 잘 한번 고민을 해서 투자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르네상스 자산운용의 이건규 대표님 대단히 감사하고요. 또 다음 기회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